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상담학과에 있는 송유미 교수입니다. 이번 2021년도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에 제가 또 발표를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추계학술대회는요, 이 한국의 사회복지 상담에 있어서 좀 현장에서 한국에 맞는 또 적용 가능한 어떤 이론을 또 그리고 모델을 또 어떤 원리를 또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상담이라는 이 분야가 또 한국의 어떤 실정에 맞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는 내용들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상담을 해오고 교육을 해오고 연구를 해온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의 모형을 어떤 탐색하는 어떤 그런 정도로 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요, 대상관계 이론을 적용한 한국형 가족관계 모형 탐색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들은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구 목적 및 그리고 또 어떤 방향 그리고 또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가족의 문제들을요 들여다보면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이라는 아주 심각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기로서 또 현실에 또 봉착되어져 있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정폭력이나 또 중독 현상, 자살 등과 같은 어떤 위기 가정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 가족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해서 어떤 심리적으로 내성이 약한 이 아이들이 양산되고 있고, 또 묻지마 범죄라든지 또 은둔형의 애토리 그리고 학교 왕따 등과 같은 이 사회 병리적인 현상도 만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이 가족 문제를 또 들여다볼 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요 또 엄마 품에서 벗어나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률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부모와의 애착이 필요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부모들의 육아 기피라든지 또 양육 책임감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전체 영아 가운데에서 만 0세와 만 1세 또 만 2세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어떤 이용하는 그 이용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시대적으로 보면은요. 2008년에는 또 10.6%, 만 0세가 10.0%, 만 1세가 35.7%, 그리고 만 2세가 55.8%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2016년도에서는 0세가 16.9%, 그리고 1세가 72.5%, 그리고 2세가 87.8%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만 36개월 이하의 영유아기는요, 이 전 생애의 발달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요. 이때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 관계와 또 내적 심리는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서적인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OECD는요, 만 0세에서 2세 영아의 경우에서는 가정에서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영유아기에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성인기에 사회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개 이 청소년기부터 그 문제 징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드러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문제가 불거지면은요, 치유하기는 또 얼마나 어렵고 또 이에 따라서 사회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는 생각만 해도 두려운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일반적인 어떤 가족 문제가 또 두드러지게 또 보여지는 어떤 현장은 또 사회복지 현장이 될 것입니다. 자, 사회복지 현장 전문 종사자들과 사례 관리를 하다 보면은요, 이 사례의 문제 출처의 공통점은 어릴 적 양육 환경에서의 결핍된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양육 환경의 결핍과 부모의 빈곤의 악순환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모들의 빈곤의 악순환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어떤 피해자는 바로 아동입니다. 이 발달 단계인 아동기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빈곤은요, 아동 개인에게는 아주 고통일 수가 없을 겁니다. 미래에 다양한 어떤 기회가 또 제한된다든지 또 박탈된다든지 이러한 불평등한 장치가 되어서 이 아동들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초래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빈곤 가정의 부모는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또 신체적인 어떤 피로감, 정서적인 어떤 피로감으로 인해서 이 아동 양육에 대한 의욕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또 빈곤 가정에서 발생률이 높은 학대나 그리고 방임, 또 알코올 중독 등은 아동에게 아주 불완전한 애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 아동의 내면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이 부모와의 불완전한 애착으로 이 내면화된 패턴은 이 가족 관계의 실패와 또 아동들이 성장한 이후에 폭행이나 이혼이나 또 중독, 우울증, 자살 과 같은 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핵심은요, 인간 존재의 핵심은 가족 관계를 맺는 능력과 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화된 패턴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내면화된 것들이 결국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기 때문에 이 내면화된 부분을 확인하면서 살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이 가족과의 관계를 알고 또 그 개인의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한다면 문제 해결의 어떤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대상관계 이론은요,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론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대상관계 이론은 자아가 형성이 되어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릴 적 대상과의 관계, 특히 엄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내면화하는가 하는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핵심은요, 어렸을 때의 관계 경험이 개인의 내면에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개인의 대상관계를 알면 그의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문제 상황에 있을 경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은요, 정신적인 그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관계성을 중시해 온 한국 문화의 토양에도
적합한 면이 많이 있는 그러한 상담 이론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근에 이 고전적인 신경증 수준의 내담자는 줄어드는 반면에 인격장애를 비롯해서 보다 깊은 정신병리를 가진 내담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정신병리는 웨디푸스기 이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는 대상 관계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한 가족 관계는요, 이 상담자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격적인 관계는 치료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재내면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어떤 가족 문제,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가족 문제. 자, 그러한 가족 문제들은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실패한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가족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에디푸스 이전의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짚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바로 내면화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 내면화 과정에서 실패한 그러한 부분을 상담자와 내담자가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또 제안해 드리는 이 가족 관계 모형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요, 바로 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상처받은 내면화를 가족 관계성 중심으로 탐색을 해보고 사회복지 현장 그리고 일반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말씀드리면은요, 이 연구는요, 문헌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탐색 수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자료는요, 대상관계 이론과 관련된 논문들 그리고 서적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제목을 한국형 가족관계 모형의 탐색이다 라는 이 거창한 제목을 명명했지만 실상은요, 이론과 어떤 실천, 특히 상담을 20여 년간 해오고 있는 저의 경험 수준에 따른 그런 결과물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후에 한국형 가족관계 모형으로 도출되기 위해서는 본 발표문에서 고려한 것들 외에 다양한 이 차원들을 고려하고 통합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질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어떤 이론이라든지 또 대상관계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어떤 개념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대상이라는 그 용어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기 정신분석 이론가들은요, 이 대상에 대해서
사물을 포함하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현대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바로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본능적인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적 대상과 내적 대상을 또 구분 지어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외적 대상은 이 정서적인 에너지가 부여되는 사람, 또 장소, 물건, 이러한 것들, 특히 내 눈으로 확인하고 관찰이 가능한 모든 것들이 외적 대상이다 라고 그 범주 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 대상은요, 이 사람이나 장소 또는 물건과 연관이 되는 것들, 즉 외적 대상과 연관이 되어지는 어떤 생각이나 환상이나 기억이나 뭐 감정이나 느낌,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내적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는 그 용어는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상관계입니다. 자, 이 대상관계는요, 이 정서적인 에너지가 부여되는 어떤 것과의 초기 관계 경험이 내면화된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누구랑 어떤 관계의 경험을 했는가, 또 그 관계를 하면서 어떠한 감정, 정서적인 것을 경험했는가, 그것이 내면화된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게 대상관계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초기 경험은요, 자기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 즉 자기 표상과 또 상대 타자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 즉 대상 표상의 원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타자들과의 주로 양육자, 더 좁게 이야기하면은 엄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주요 타자들과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에서 이 아이가 만족스럽고 또 긍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불만족스럽고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복된 경험으로부터 자신과 그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은 긍정적인 대로, 부정적인 표상은 부정적인 대로 조직화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과 또 상대 대상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표상으로서 이 아이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요 타자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적절한 관심과 보살핌은 점차 이 아이의 내면에 자신과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정서가 부착된 긍정적인 표상으로 자리 잡게 되고, 또 타인과 또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가치감과 안정된 정체감의 근원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아이가 충분한 애정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거부당한다거나 무시당한다거나 혹은 처벌을 받으면서 성장한다면, 이 아이의 내면에 형성되어지는 표상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결국 낮은 자존감과 취약한 자아 구조, 또 타인에 대해 왜곡된 지각과 부정적인 정서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이 대상 관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의 초기 관계가 사람들이 자신을 경험하고 또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인물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인간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이 대상과의 관계 경험을 가장 중요한 동기로 이해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한 개인이 실제로 사람들과 맺는 관계뿐만 아니라 또 그가 맺는 내적 대상과의 관계, 그리고 또 그 내적 대상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기능을 밝히고자 하는 이론이 바로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본 발표문에서는요, 놀이를 통해서 유아의 심리적인 세계에 대해 연구했던 멜라니 클라인, 또 인간의 분열성 성격 형성에 있어서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에 대해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온 로널드 페어베언, 또 양육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엄마와 안아주기 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 도널드 위니캇, 또 자기애적 성격 문제에 집중하면서 자기 심리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하인즈 콧 등의 이론을 주로 일컬었습니다. 자, 그들 이론들은요, 인간을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지는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론가들의 내용을 총종합으로 했을 때에 최종 대상관계 이론의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인간을 하나의 자기 체계 속에 갇혀진 존재로 보지 않고 근원적으로 대상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관계 중심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관계성이라고 한다면요, 인간에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니캇이나 롤드나 또 샌들러 등은 이 아이와 엄마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정서적인 틀이 만들어져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 욕동이 발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을러 같은 경우에는요, 생후 36개월 동안에 양육자와의 유대 관계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평생 살아가는 심리적인 바탕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을러의 유아의 심리적 탄생은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이죠. 이 유아의 심리 성장 단계를 엄마와 유아 관계의 발전이라는 그러한 시각에서 3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폐기, 공생기, 분리개별하기이죠. 이 분리개별하기에는요, 감별기, 실행기, 개체성 확립과 정서적 대상 항상성이 또 하위 단계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폐기 같은 경우에는요, 생후 3개월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는 절대적인 1차적 자기 도취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미분화된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과는 미분화된 단계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시기를 잘못 보내어서 고착이 되면은요, 후천적으로 자폐증이라는 어떤 질환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공생기입니다. 한 18개월까지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시기는 유아와 엄마는 공생적으로 합체된 존재이고, 또 경계선도 공동의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또 전지전능한 연합체적인 또 성격을 가집니다.
자, 이때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착이 되어 버리면은요, 감정장애라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리개별하기는요, 36개월까지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때는 유아가 자신의 개별적인 특성을 잘 구별하고, 그래서 자기와 이 대상이 구별되어지면서 새로운 자기로 발전되어지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이 단계에 충분히 어떤 분리와 이 개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착이 되면 그 이후에 경계선 증후군이다라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는요, 생후 36개월 동안에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 3단계를 순조롭게 잘 보내고 완료가 되면 대상 항상성을 획득해서 양육자로부터 어떤 심리적인, 정서적인 어떤 독립의 잠재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 논문에서는요, 바로 이 관계 중심의 패러다임을 위한 상담학적 토대로서 아이와 양육자 간의 실패한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은 내면화 구조를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재내면화 시켜서 결국 그 관계로 인한 그 상처를 회복하고 또 복구할 수 있는 가족 관계 모형을 탐색적인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계 모형을 제시하면서 이 관계 모형이 제대로 작동해서 또 궁극적으로 관계에서 실패한 그 내면의 이 상처를 회복하고 복구시켜 나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 상담자의 역할과 또 상담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또 대상관계 이론가와 그리고 또 현장에서 경험한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위니캇의 초기 유아 엄마 관계에서의 모성 결핍적인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또 역할과 요소가 소개가 될 텐데요. 자, 먼저 안아주기입니다. 홀딩, 안아주기입니다. 이 상담자는요, 엄마가 아기를 안아주듯이 정서적으로 내담자를 안아주어야만 합니다. 이 공감과 이해를 통해서 이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지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안정된 심리적인 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안아주는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유아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상담자는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특히 이 상담자가 자신을 내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의미 있는 해석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거울 역할입니다. 이 상담자는요, 이 내담자의 감정과 태도, 생각을 반영해주고 명료화해 줌으로써 내담자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는 허위적인 자신이 아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견뎌주기입니다. 자, 견뎌주기는요, 이 상담자는 이 공격심이 발산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 내담자의 미숙한
참 자기의 일면을 수용하고 견디어내어 주는 겁니다. 차츰 이 공격적인 에너지가 참 자기의 인격 구조 속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 내담자의 감정적인 반응에 상담자가 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해 버리면 이 내담자의 공격적인 에너지는 다시 분리되어서 억압되어지는 전철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는 아직 깊이 묻혀있고 피어나지 못한 그 내담자의 참 자기가 새롭게 태어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담자와 내담자하고의 관계에서 역동적인 부분을 제대로 잘 통찰해 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이 내담자의 대상 관계는 상담자와의 관계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담자들은요, 현재 상담자와의 그 관계, 그 대인 관계를 기존의 자신의 대상 관계, 즉 자신의 양육자 또는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 그 대상과의 관계와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대상관계화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내담자의 투사적 동일시를 제대로 잘 감지하는 겁니다. 이 투사적 동일시는 이 원시적인 형태의 대상 관계로 기능을 하는 방어 기제가 됩니다. 이 내담자가 자신의 양육자에게서 느꼈던 것을 상담자도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로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방어 기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내담자는요, 이 상담자를 통해서 양육자와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 투사적 동일시에 조종되거나 또 유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상담자의 임상적 접근인데요. 첫 번째가 재내면화입니다. 자, 재내면화는 긍정적인 대상을 제대로 함입시켜서 또 그것이 기존의 부정적인 대상을 함입한 것을 체인지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상적인 상황 속에서 자녀 자아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양육자로부터 채워져야 할 그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양육자하고의 관계에서 유기 불안과 관련된 방어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 상담자, 특히 이 상담자를 과도기적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과도기적 어떤 대상자로부터 이 내담자가 양육 과정에서 받았어야 하는 것들, 또 들었어야 하는 어떤 소리들을 내담자의 내면에 재함입시켜 주는 것, 이것이 또 재내면화의 어떤 접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별입니다. 이 감별은 자기와 그 대상을 분화시키는 겁니다. 즉 개별화시켜서 즉 분리시켜서 개별화 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감별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독립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담자를 더 이상 영유아기 때, 이 내담자의 영유아기 때 자녀 자아, 즉 채워야 될 그 부분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의식적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감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입니다. 바로 자기와 이 대상,
분리되어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통합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통합이라는 것으로 단일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좋은 면과 그 대상에 대한 좋지 않은 부분이 그 대상 안에 둘 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대상을 좋은 또는 나쁜 이런 것들을 양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해준다라는 거죠. 결국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나쁜 이런 한 곳으로 한 부분으로 어떤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전체론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취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통합이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요, 바로 이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에서 어떤 임상적으로 접근할 때 요구되는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접근 방법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저는 한국형 가족관계 모형 탐색이다라고 해서 좀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 모형이 나오기까지에는요,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이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중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대상관계 이론은요, 전통적으로 관계성을 중시해 온 한국 문화 토양에 적합한 상담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국의 영유아들의 이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급증하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애착 형성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내면에 하나의 상처가 될 수가 있고, 바로 그 상처된 그 내면화를 그 이후에 다른 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복되고 더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즉, 내면화된 내적 대상 관계를 반복하면서 더욱더 강화하는 삶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한 배경을 두고 봤을 때에 이 모형에는 몇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내적 심리 구조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훈습해야 되는 부분이 전제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거짓 자기로서 맞춰 주었던 관계가 상담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것을 해석해 주면서 이해시켜 나가는 것이 또 전제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짓 자기 관계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공감과 수용을 해주는 이 분석 관계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도 서로 공감하고 수용하는 관계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참 자기가 만들어지고 또 확고해짐에 따라서 아주 건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과 주장을 하게 되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거짓 자기의 반응이 줄어들고 건강한 그런 관계의 체험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 이 모형의 전제로 깔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적 대상 관계를 반복하고 강화하는 그 패턴을 실제 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대상 관계와 직장 생활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붙여봤는데요. 자, 되고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내적 대상 관계와 직장 생활이 어떻게 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이 내담자의 어떤 양육 과정이나 또 부모하고의 관계 패턴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패턴을 봤을 때에 이 내담자의 내적 심리 구조는 자기 중심으로 요구하는 부모, 또 공격하고 비난하고 거절하는 부모, 즉 나쁜 대상과의 관계가 구조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또 그 나쁜 대상은요, 이해해주지 않고 비난하고 거절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내담자의 자기는요, 이해받기보다 비난받고 거절당했고 또 부모의 요구에 맞춰온 그러한 어떤 거짓 자기가 또 구조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태도를 보면은요, 요구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거절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내적 심리 구조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신 당직을 서주고 일을 처리해주는 내담자에 대해 직장 동료들이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점점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 내담자가 대신 당직 서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행여 당직을 거절하기라도 하면 이젠 적반하장격으로 내담자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즉, 직장 동료들이 마치 요구하고 비난하는 바로 그 부모처럼 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담자는 과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 대상 관계를 직장 생활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반복하고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와 같이 과거에 그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 대상 관계를 지금의 관계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한국형 가족관계 모형을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그림과 같이 한국형 가족관계 모형입니다. 자, 이 모형을 보면은요, 앞에 사례하고는 다른 그림으로 제시되어져 있을 겁니다. 즉,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과거의 내적 대상과의 관계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 내담자는요, 아마 상담자에게 이미 형성된 병리적인 내적 대상 관계를 반복하려고 하지만 이 상담자는 부모나 직장 동료와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부모나 직장 동료처럼 요구하지도 않고 내담자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맞춰주려고 하는 내담자의 병리적인 반응을 이용한다거나 착취하지 않고 해석해 줍니다. 상담자하고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안아주기,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기, 존중해주기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내담자는 거짓 자기로서 상담자에게 맞춰야 할 필요성이 이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 내담자는 처음에 상담자는 맞춰줘야만 한다고 믿고 있는 이 내적 대상인 부모와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안아주기의 환경을 경험하고 참 좋은 어머니로서 상담자를 만나면서
이 상담자가 자신에게는 실제로 존재하는 외적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 상담자의 해석을 통해서 이 거짓 자기와 병리적인 내적 대상 관계를 이 내담자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는 이 내적 대상으로서의 엄마를 파괴하고, 즉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밀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실제로 내 눈앞에 있는 관계하는 그 상담자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참 자기가 확고해짐에 따라서 아주 건강하게 자기 표현도 하고 주장도 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부적절한 거짓 자기의 반응이 줄어들면서 건강한 관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본 발표문에서는요, 이 심리적인 내성이 약하고 정서적인 결핍이 심한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들이 양산되어지고 있는 현 한국의 가족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관계의 중심의 대상관계 이론을 근거로 해서 가족관계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형 가족관계 모형의 탐색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명명했지만 실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연구해 오고 또 실천해 오고 상담을 해온 20여 년간을 해온 그 경험 속에서 바로 이 모형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인 남녀나 부모관계, 부부관계 등에서 이 대상관계 이론을 적용한 가족관계 모형을 토대로 한 가족상담은 효과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상관계 이론이 이 상담자의 주관적인 경험이 많이 반영된다라는 부분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왜곡되어질 수도 있고 잘못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이 가족관계의 실패의 원인을 어릴 적 양육 과정에서의 내면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요소들까지 반영해서 다양한 각도로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이 가족관계 탐색 및 모형을 또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가족관계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대상관계 이론을 적용을 한 이 가족관계 모형을 탐색하는 수준에서의 모형을 제시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다양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성인들의 아주 경미한 수준에서부터 아주 심층적인 심화된 아주 중증의 어떤 문제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서 적용할 것인가,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서 적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는 현장에서의 경험과 그리고 또 대학에서의 연구와 또 실제 또 교육 과정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어떠한 어떤 그 모형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만연하고 있는 이 문제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고민에서 가족관계 모형을 탐색한다라는 어떤 수준에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또 토론하실 토론자 분께서 아마 여러 가지로 잘 짚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내용들을 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앞으로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가족 관계 모형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경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